네, 자, 전산세무 2급 제 90일에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요거 같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 번호는 1, 2, 그 다음에 1, 6개입니다.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설치 눌러주시고요. 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 번호 7160 7160번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손금, 대손상각 처리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자,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거 함정이 있죠.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매출 채권입니다. 자, 모든 채권이라 그랬죠. 그러면 매출 채권 외에 기타 채권이 있습니다. 미수금 같은 거 있잖아요.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자, 제가 팁으로 항상 이용하라고 하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누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요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검색했더니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과 무관한 대손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 1번이 틀린 것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 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 금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선정한다. 우리 결산정리사항에서 2급 전산회계 1급에서 많이 했죠, 이거.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전기에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작년에 대손 처리했어요. 그래서 원래 만났어. 멱살 잡고 돈 내놔 했더니 받아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킵니다. 자,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차액보충법. 그 잔액을 빼고 상계해서 나머지만 추가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환입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게 만 1%다. 근데 얘가 2%가 남아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1%를 되돌려 옵니다. 그게 바로 환입이고요. 요거를 회복시키는 게 맞습니다. 환입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제가 빨간색으로 복수 정답 해놨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실수를 또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아먹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저기서 문제를 보기를 막 갖다가 조합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자, 요거를 앞에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업가,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금액으로 장부에 적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하며, 근데 돈을 주고 받지 않으면서 유형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돈 대신 출자, 토지나 건물로 출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는 경우도 있고, 자산 수증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 돈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적을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가, 공정가치 같은 말 시가입니다. 어제 카페 게시판에 선생님은 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책에는 공정가치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글 올린 사람이 있는데 참 대답하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치, 시장 가격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액 뭐예요? 증권거래소 뭐 무슨 증권 가보면 삼성증권 얼마, 요즘 뭐 한 6만 원 조금 되나마나 하는 바인데 그게 공정가치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6만 원이다 삼성전자는. 그럼 단기 매매지금 평가 이익 손실 계산하잖아요. 시장 가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 질문 자 오리지 마시고요. 자, 취득원가의 구성에는 돈 주고 사온 금액 외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요거 전부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를 하겠죠. 자, 그에 따른 뭐 수수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 취득과 관련하여 국채와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 알 거예요. 차 살 때 국공채 사게 돼 있습니다. 안 사면 차 못 사요. 근데 여러분 손에는 없죠. 왜? 자동차 영업사원이 이 공채는 팔까요? 그래서 좀 싸게 팔아가지고 자동차 대금 가격에서 깝니다. 당해 채권이 매입 금액과
자, 매입 금액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봤더니 90원이에요. 90원짜리 우리가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차이 100원에서 90원 빼면 10원이 차이가 생겨요. 현재 가치는 90원은 그 채권을 우리가 팔지 않고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보유할 거면 만기 보유 증권, 채권이니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보다 더 적을 수는 없어요. 장부에는 시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10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유형자산 금액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요 시가와 현재 가치와 매입 금액과의 차액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복수정답이 나왔냐면 요거를 말을 빼먹어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개 나온 거고, 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앞에 설명한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은행 대출 받고 완성될 때까지 지급한 이자, 그것도 유형자산에 더해야 된다. 앞에서 설명을 여러 번 한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안 주고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자산이 교환도 있지만 동종자산. 우리가 쓰는 요 트럭을 주고 레미콘 트럭을 가져왔어요. 동종자산입니다. 아니 뭐 기계하고 트럭을 가져왔다면 그 이종자산이고, 뭐 어쨌거나 차량 운반이 차량 운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뭘로 정하느냐? 우리가 줘버린 차량의 장부 금액을 요 가져오는 차량의 장부 금액으로. 그러니까 차량 운반부 1년 번호만 바뀌는 거지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로 들어가서 틀린 것. 자, 복수 정답이라 그랬으니까 2개를 찾아야 되겠죠.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아니고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돈이 아닌 우리가 1년 이상 사용 또는 또 관리 활동에 쓰기 위해서 보유한 자산. 맞는 말이죠.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이 취득 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뭐 불가피란 말은 빼졌지만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아니죠. 매입가액이 90원이고 자, 매입가액이 100원이죠. 아까 100원. 근데 시가는 보니까 90원이에요. 시가는. 아까 예를 들었죠. 그러면 요거 뺀 차액 10원만 유형자산 금액에 더하고, 얘는 뭐 만기보유 증권이라든가 1년 이내면 뭐 단기매매 증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해야 되는데 매입가액 100원 전체를 자산가액으로 해야 된다. 요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3번도 같이 돼버렸네.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할 때 아까 증여, 출자 있었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시가로 한다. 시장가격.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이 시가로 한다. 유형자산의 시가예요. 주식 아니에요. 자, 요 말이 또 잘못된 게 들어가서 정답이 2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 현물 출자한 유형자산의 시가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돼버렸고요.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아까 트럭 대 트럭. 유형자산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장부가액 그대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 금액에 그 유형자산만 1년 번호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2020년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이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고, 하나는 그 단기 매매 증권 말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을 때 단기 순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A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 그럼 10,000만원어치죠. 공정가치. 예, 매입하였다. 그러면 10,000만원어치가 있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에 A회사 주식이 주당 공정가치가 1,05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면 1,050만원. 1,500원이니까 곱하기 1000주 하면 1,050만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만원이 생깁니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50만원이 증가하겠죠. 자, 이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을 때고, 근데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50만 원 마찬가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자, 요 찾기 메뉴, 계정 공모 및 조기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딱 쳐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요거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자본이 증가하지 당기 손익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이익과 자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지 단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은 얼마냐? 단기 손익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될 때 단기 순이익은 제로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이 생기니까 그 차이 금액은 50만 원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적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1급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짧은 시간에 막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자, 4번. 다음은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상품, 제품, 제공품, 뭐 원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근데 요 재고 자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선적지 인도 조건 뭐 할부 판매 뭐 상품권 여러 가지들이 요즘 종종 출제되고 있는데 운송 중인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 상품. 자, 판매자가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우리나라 부두에서 출발하면 이미 판매가 된 겁니다. 이 재고자산은 우리 거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든 뭐하든 우린 몰라요. 미국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하면 요거는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 전에는 재고자산은 누구? 판매자 재고자산이 되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 하면 매입자의 미국 사람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요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인식 시점. 자, 요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할부 판매인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할부 판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는 제외한다. 왜? 그 차는 이미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지금 이게 맞는데요. 부가가치세 가면 수익의 인식은 아닙니다. 돈 받아야 수익이 인식으로 봅니다. 자, 재고자산은 일단 빼버리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이 매입 원가는 우리가 처음 사드릴 때 재고자산, 매입운임, 하용임이,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다 더한 금액을 매입 원가로 본다. 맞는 말이죠. 선적지 나왔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배에 싣고 떠나보내면 우리 게 아닙니다.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어떻게 포함돼요? 안 돼요? 빼야죠. 이미 넘어간 겁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거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재고자산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인 경우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 더하고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앞에서 몇 번 설명했죠. 자, 매출원가에 더한다. 맞습니다. 자, 됐고요. 5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이거 미리 캡처해서 갖다 놨습니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삼성전자 요즘 주식 사보신 분은 알 겁니다. 삼성전자 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우선주. 이거는 의결권이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대신에 배당금을 조금 더 줍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은 있는데 배당금은 이거보다 조금 적고 삼성이 보통 뭐 3.2%에서 4% 줍니다. 얘는 4%, 얘는 뭐 3.2%. 저도 주식을 조금 최근 들어 해봤는데 요 우선주 갖고 있으니까 배당금이 3.9%인가? 요 한 15만 원 정도 오더라고요.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맞는 말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계좌금 정기등록 메뉴 가보면 다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본조정 가보면 자기 주식이 있어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여금 또는 미처리 결성금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데 이익여금 갔더니 법정적립금.
죄다 법정 기능이 있고 임의 적립금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법정 적립금, 뭐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요거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익잉여금. 자, 요런 거 나올 때는 개정과목 조기 등록 메뉴 화면에 켜놓은 상태에서 이론 문제 푸세요. 딱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4번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 자, 공장에 들어간 거. 제품 만들 때. 간접 재료비 공장 거 맞죠? 제조 공장장 급여도 공장의 거 맞고. 제조 기계 상각비. 공장 임차료, 화재 보험료. 요거 다 제조 원가입니다. 근데 영업부라고 돼 있죠. 건물 화재 보험료 아니고요. 영업부 여비교통비 아니고요. 영업부 아니고. 그러면 5만 원, 12만 원, 7만 5천, 8만 5천 원, 25만 원 다 더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58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요즘 들어서 이거 시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급에서도 나오고 여기 세무 2급도 나오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직접 배우법. 보조 부문끼리 서로가 주고받지 않고 다 제조 부문으로만 일편단심 보내는 방법. 제일 간단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대신에 보조 부문끼리를 서로 전혀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정확도는 제일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단계 배우법. 보조 부문끼리 중에서 그래도 어느 한쪽은 주는 겁니다. 대신에 배부 순서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직접 배우법보다는 더 정확하긴 해요. 대신에 시간, 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선 부문을 먼저 하게 되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수선 부문부터 받은 전력 부문은 그것까지 해서 2차 배부해서 2번 합니다. 이게 계단식이 됐다 해서 옛날에는 계제식 배우법 했는데 지금은 단계 배부법. 자, 상호 배우법은 보조 부문끼리도 어느 한쪽만 아까처럼 단계 배우법처럼 하지 않고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차 배부 보조 부문끼리도 한 번씩 다 주고받아요. 다 주고받아요. 1차 배부, 2차 배부, 3차 배부까지. 제일 복잡하지만 제일 정확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서 보면, 자,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부 방법이다. 맞죠?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위를 정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직접 배부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부 방법인가? 아니죠. 가장 높은 거는 뭐예요? 상호 배부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직접 배부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근데 멍 때렸을 거예요. 왜냐?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 요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거 예정 배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실제 배부, 예정 배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요거는 뭐예요? 예정 배부한다라는 건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실제 금액 기준으로 하느냐, 예정 배부로 하느냐, 제조 간접비만 해당이 되고 재료비와 노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는 예정 배부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실제 발생으로 하고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해서 제품을 배부한다. 전부 다 실제만 들어가는 거죠. 맞고요. 3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는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맞죠? 자, 4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기말까지 지연돼 버리면 원가를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전기세 거기서가 빨리 나와야 근데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정 배부액으로 단가를 뽑고 판매 가격까지 정해야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지연되니까 뭘로 쓰자? 예정 배부액 하자. 다시 말해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이용하자. 해야 맞는 겁니다.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하는 문제. 제가 이거 풀이를 미리 해놨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정상공손 수량과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 단, 정상공손은 단기 완성품이 5%로 가정한다. 완성량 800개 곱하기 0.05. 그러면 40개는 나왔습니다. 정상공손. 나왔고요. 그러면 정답은 뭐 1,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근데 나머지 봅시다. 자, 기초 제공품이 200개. 그럼 제공품 중에 기초 제공품 이쪽에 2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9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50개. 자, 이쪽에 와야죠. 그리고 완성이 800개예요.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100개입니다. 합계액은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1100개에서 800개 완성됐고 미완성이 150개. 두 개 더하면 950개예요. 빼니까 150개가 뭐 안 맞아. 자, 요거는 불량품이 나왔다고 봐야죠. 불량품인데 공손품, 불량품. 그 중에 정상적으로 그걸 항상 나와. 40개. 불량품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어디든. 그럼 나머지 150개에서 40개 빼면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 110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당해연도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론 예정배부에 대한 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 강의를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제조간접비가 2,500원이 과대 배부된 경우, 이건 뭐냐면 실제 그 다음에 예정배부. 자,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예정배부에 따른 얘가 2,500원. 얘가 2,500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예정보다도 2,500원이 적은 거고요. 다음 조건 하에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얼마인가? 얘를 계산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직접 재료비 12,000원. 직접 재료비는 상관없죠. 제조간접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여기 제조간접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간접재료비, 이거 제조간접비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경비를 합친 거죠. 직접농업이 얘는 아니고요. 간접농업이 있어요. 4,000원. 간접경비 4,000원. 자, 간접자 3개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4,000원, 4,000원, 2,000원. 만원입니다. 실제가 만원이고 예정배부가 2,500원이 많다 그랬으니까 예정배부액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12,500원이 돼야 차액 2,500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정배부액은 12,500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2,500원 4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할 때 상품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증여받았을 때 이런 게 있는데 자, 요 교재 제가 강의했을 이론 설명했던 266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할 때 그때는 재화가 이동한 때, 인도되는 때. 자동차를 판매한다, 자동차를 판 때. 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들고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졸업식은 몰라도. 건물을 지을 때, 다 짓고 나면 언제 그러면 이게 보통 준공식이라고 그러죠. 자, 사용이 시작될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가 뭐 판매한 시기로 봐서 과세표준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서류상이든 뭐든 공급이 확정될 때 요걸 기준으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할부 판매인 경우, 외상 판매, 현금, 할부 판매인 경우는 제어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냥 증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물건이 넘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제어가 인도될 때, 우리 여러분들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이마트 가서 물건 받아올 때 그때 매출로 봅니다. 장기 할부 판매, 여기 할부 판매도 있지만 이건 일반 할부고요. 1년이 내고 장기 1년, 2년 막 자동차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돈 받아야 그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부가가치세인 경우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은 할부 판매도 제어가 넘어간 걸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근데 장기 할부 판매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거는 세금을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으로 교재에 있죠.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할부금 받을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항은 재화를 판매할 때, 자동 판매계는 현금을 뺄 때, 물건 팔릴 때가 아니고 돈 뺄 때,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게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지인한테 무상으로 준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해관계자에게 재화가 넘어갈 때 또는 소비될 때, 폐업 시는 폐업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자,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까 건물 생각하세요. 재화가 사용 가능할 때죠. 공급이 확정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 2번. 상품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화가 실제 상품권하고 교환될 때,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그 다음 3번.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 관련해 생산하고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 고객에게 증여, 간주 공급, 의제 공급, 증여할 때 또는 사용될 때. 자,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대가를 받고 해당 제품 재화 인도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대금을 각각 받을 때, 받기로 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사용자 가능할 때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쉽게 나왔어요. 제가 왜 여기다가 요 해놨냐면 보시면 알 겁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날짜 반드시 있어야죠. 이게 기준일이 되니까. 공급가액이 있어야 부가세가 나오니까. 그 다음 공급받는 사람, 공급해 주는 사람, 사업자 등록번호, 품목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전혀 영향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그 다음에 날짜, 요 조건만 맞으면 세금계산서 아무 이상 없는데, 자,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에 헷갈리게 뭐라고 나왔냐면 작성 연월일 대신에 공급 연월일이 툭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막 빨리 풀다 보면 이거는 맞는 거네, 그러다 보면 답이 없는 거죠. 공급 연월일은 필요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요거 시험 나오면 요거 잘 구분하세요. 공급 연월일은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 자, 주식회사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불어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에 선적, 제가 노란색으로 한 이유는 수출하는 거는 선적일을 일단 기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대금은 2020년 12월 12일에 한 달 있다가, 한 달 뭐 조금 되기 전에 수령하였다. 수출 관련 과세 표준. 자, 세무서에 신고하는 우리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 말입니다. 11월 20일 기준 환율이 1,000원입니다. 일불 다. 여기 11월 20일 대고객 매입률,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기준 환율로 갑니다. 여러분 달러를 사러 은행에 가면 자, 파는 금액하고 사는 금액이 달라요. 왜? 은행도 수수료 먹어야죠. 그래서 뭐 고객이 매입하는
그거는 1,050원. 판매하는 거는 뭐 950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기준 환율 1,000원. 그러면 5만 불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근데 우리가 12월 10일에 기준 환율 1,100원씩 해서 은행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과세 표준은 선적일 기준 11월 20일 1,000원 곱하기 5만 불 그러면 얼마요? 5천만 원인가요? 예, 5천만 원이 예,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5천 얼마예요? 1,100원이니까 5,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그건 외환 차익으로 해서 그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찌가나 매출의 과세 표준은 요 선적일 기준 1,000원으로 환율로 해서 5천만 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기본공제, 기본 인적공제 있죠, 우리 가족들. 자, 추가 설명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자, 이런 교재 499페이지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형제, 뭐 부모님 다 들어갑니다. 자, 뭐 해외에 가 있거나 거주지가 그런 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유학 간 자녀는 됩니다. 그리고 형제든 누구든 20세 이하일 때, 그리고 60세 이상, 그 중간은 안 됩니다. 물론 장애인인 경우는 그런 거는 예외고요. 자, 요거 인적공제 대상이고요. 얼마 해주느냐?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1인당 연 150만 원. 단 소득이 그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 뛰다가 보면 기본소득공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 있으면 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알바도 500만 원까지 벌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500만 원 넘으면 기본소득공제 안 됩니다. 자, 1인당 150만 원 해주고요. 자, 나이 요건, 장애인은 제한 없고요. 형제 자매도 됩니다.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 뭐 위탁아동, 기타 뭐 직계비속, 존속 이런 식으로 해서 60세, 20세 요 기준으로 해서 자, 공제가 됩니다. 자, 근데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연인에 해당 뭐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거? 100만 원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 15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그 거주자에 해당 과세기간이 뭐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한다 돼 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해당된다 그랬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금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된다 그랬습니다. 뭐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 배우자만이 아니고 거주자의 형제자매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이면서 또는 60세 이상 그런 경우에는 됩니다. 근데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식인데 만 20세 이상이 돼버렸어. 대학생이요. 술만 처먹고 들어와. 제일 미워요. 그냥 소득공제도 안 되고 돈만 쓰고. 자, 장학금이라도 받아오면 반땡이라도 하지. 어쨌거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이자 소득이 원천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거 제가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다른 교재들도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 어디에도 이거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1급, 전산세무 1급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는 나왔던 적이 없는 건데 또 나올지는 의문스러워요. 근데 자, 요거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화면 정지시켜서 요거 한쪽 구석에 좀 적어 놓으세요. 그렇다고 요거 또 집어넣고 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하다 보면 교재가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 일단 다음에 또 한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교재에 요거 첨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자소득, 은행에 적금 드는 게 우리가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뭐 무슨 부금
이러한 거 가장 일반적인 거죠. 자, 이 수입 시기, 이자를 받은 날, 요게 가장 많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10일 날 드릴게요. 근데 그날이 근로자의 날 은행 쉬어버렸어. 받기는 그 다음 날 받았어. 그러면 받기로 한 날, 받은 날 다른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받은 날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에 적는 거는 은행에 지급 주겠다 하는 날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받아와서 사무실에 처리한 날. 자, 그 다음에 통지예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거의 뭐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이거. 회사에서 돈이 막 10억씩 있어요. 이거 보통용의 예금에 놔두면 이자 거의 안 붙습니다. 뭐 0. 몇 %. 근데 정기예금 들자니 돈이 1년 동안 묶여요, 또. 그러면 뭐 3개월 동안은 뭐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1개월 동안 은행에다 놔두면 그 1개월치는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보통 예금보다 많이, 정기예금보다 적게. 대신에 통지,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맡겨놓을게요. 대신에 우리가 돈 필요할 때, 요거 2일 전에 연락드리면, 은행도, 이거 금액이 크면 은행도 돈 받아다 놔야 돼요. 2일 전에 통지하면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통지예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통지예금의 이자는 돈 인출한 날, 인출할 때 돈 이자도 같이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 보기는 뭐라고 그래요? 통지예금 이자는 통지한 날, 우리 2일 후에 찾으러 갈게요. 해지해 주세요. 통지한 날이 아니죠. 2일 후에 돈 받아온 날이 이자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통지한 날이 아니고 인출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거는 뭐냐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주로 개인 사채라 그러죠. 개인 대 개인,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서 언제까지 내가 이자를 갚겠다. 원금 어떻게 상환하고 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하겠다는 날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받지 마시고요. 조폭이 아니니까 그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받은 날로 치는 겁니다. 물론 돈은 이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전화하고 뭐 난리 치는 거죠. 자,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그래서 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아까 지급일, 약정에 돼 있는 지급일. 요게 12월 1일이다. 근데 이자는 12월 5일 날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니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이자를 약정에 의해서 돈 빌려주면서 지급일, 그 날을 장부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자, 세 번째, 정기예금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은 지급받은 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요 세 개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거는 받은 날, 통장에서 받은 날 요거 정도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사소한 거 한두 가지 있는데 실무시험 가면 사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거 있지만 그렇게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